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앓는 소리를 합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천천히 해결책을 찾으세요. 대부분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댓글을 남긴 여성분이 있습니다. 스승님, 또 돈을 사기당했어요. 하루 종일 신세한테만 합니다. 매일 이런 댓글만 남기는 사람이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노력 없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건 일종의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착하잖아. 나처럼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씩 돈을 모아서 주면 되잖아. 제 아이들을 등에서 온라인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유명인사를 사칭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직접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합니다. 화를 불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니 참새가 뒤에서 기다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겨우겨우 재물을 손에 넣어도 불안합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 순간 참새가 그 둘을 노리고 있을 테니까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원장의 일화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온갖 불행한 일들이 한 사람한테 몰리면서 오히려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절박함을 자극한 겁니다. 어차피 막다른 골목이니 이판사판 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한 달만 더 살아도 좋다는 각오로요. 이것이 주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40까지 살 생각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만이라도 살아남자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격이죠. 이런 필사적인 각오는 극에 달한 억압과 고통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극에 달하면 사물은 반전합니다. 음양화합의 이치처럼 한 가지 에너지만 쌓이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고생도 극에 다다르면 낙이 생긴다는 말처럼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천천히 배웁시다. 고생이 극에 다다른 그 끝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이가 낙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생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거나 화병에 죽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런 죽음은 생명에너지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생명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화가 쌓여서 죽었다고요? 그럼 왜 상대는 멀쩡합니까? 무자비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왜 본인이 약 올라 죽습니까? 제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약 올려 죽이는 건 목숨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못나서 먼저 죽은 것입니다.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엄마도 화를 내시잖아요. 아버지와 싸워서 씩씩거리시던데요? 꽁이 있으면 나만 바보지. 노래나 흥얼거리면서 풀어야지. 엄마도 노래를 불러요? 속으로 했지. 나만 흥이 나면 되니까. 30분 전만 해도 신세한탄하며 울던 어머니가 가족들 밥 차린다고 분주합니다.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여보, 밥 따뜻할 때 어서 와서 한술 뜨세요. 아버지도 멋쩍게 한마디 건넵니다. 당신 울려서 미안해. 좀 풀렸어? 풀리고 말고 그럼 약 올라 죽기라도 하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위대하고 명예로운 죽음일지언정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이,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탈하고 웃으면서 넘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를 약 올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제 가족의 실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집안 후물까지 드러냈네요. 어머니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상황 자막으로 꼭 넣어주세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제 어머니는 참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큰 눈은 아니었는데 눈이 작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새어나가는 틈이 작아서 에너지 저축에는 제격입니다. 그래서 저를 낳으신 거죠. 그리고 눈썹에는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먹물 속에 숨긴 구슬처럼 등남할 수 있는 귀한 상입니다. 어쨌든 어머니보다 제 팔자가 좀 폈으니까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 돌아다녔죠. 저희 마을 통틀어서 저 혼자만 해외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고생 끝에 낙을 봤습니다. 가령 일찍 돌아가셨다면 저희도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희는 굶어 죽었겠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신념 하나로 어머니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삶의 전부이자 삶의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옛말도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의해 귀해진다. 어머니는 자식에 의해 귀해진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고통을 겪은 후에는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먼저 지금 겪는 고통, 번뇌, 스트레스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겁니다. 일주일로 안 되면 한 달을 기다려보세요. 한 달로도 안 되면 평생을 기다리면 해결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고통은 느낌에 불과합니다. 아마 원수를 마주치는 순간에는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한 달 후에는요? 한 달 후에 마주쳐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내 눈에 띄지 마 정도로 끝날 겁니다. 1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화는 나겠지만 최소한 죽일 마음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10년 후에는 용서할 마음이 들겠죠. 상종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시간은 마음과 영혼을 아물게 하고 시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은 100년 후에는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모두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100년 전에도 나는 없었고 100년 후에도 나는 없습니다. 시간은 마음과 영혼을 아물게 하고 시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생겨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겉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생기자나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들은 나중에 재산을 조금 모으면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꿈에 그리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합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돈을 잘만 모았는데 아이가 28살이 되니 모두 탕진합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이가 28살이 되기도 전에 다 써버립니다. 그때는 화병으로 죽을 지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아이에게 너무 비싼 선물을 주지 마세요. 적당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만 원짜리보다 1,000원짜리를 사주세요. 비싸다고 아이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극에 달하면 반전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꽃 한 송이를 선물했다고 무슨 꿍꿍이가 있지? 라고 의심하면 바로 헤어지겠죠. 사리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선물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랑이든 사랑 간의 정이든 아니면 결혼 생활이든 다스리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사랑에 눈이 멀면 달콤한 거짓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꽃을 선물 받았으면 꽃병을 담내려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 어머니처럼 만두 한 소트 선물하세요. 소박하긴 하지만 진심만 담겨있으면 뭔들 안 되겠습니까? 가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역으로 상대가 가식일 때는 오히려 할머니들처럼 더 차분하고 느긋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충동과 상대의 맹목적인 화까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차분해질 때까지 가라앉혀야 큰 사고를 모면하고 서로의 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멍청한 척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장미 한 송이를 선물 받았다고 명품백이나 명품 시계를 사줄 필요는 없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혹시 뭘 바라고 그러는 거야? 꼭 다 무엇을 바라는 게 있어서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혹은 오늘 횡재에서 얻은 돈 때문에 나중에 꼭 재난이 덮치는 것도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의 이치는 음양의 화합을 근간으로 합니다.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집 한 채 살 돈도 없다면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집 살 돈 없이 가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집 반 채 살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친가 친척들 또는 외가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을 빌리거나 사기를 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집 한 채 2억 원인데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돈을 빌리려는 친척들이 하나둘씩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왜 하필 절반일 때일까요? 나머지 반을 비워야 하니까요. 저축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못 받는다면 그건 나쁜 일이죠. 이것이 합쳐지면 공입니다. 원을 하나 떠올려보세요. 절반이 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돈을 남에게 사기당하면 원래 텅 빈 원으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없어질 돈이었더라도 미리 빼앗긴다면 괴롭겠죠. 지금은 텅텅 비었지만 속은 든든할 겁니다. 열을 많이 받아서요. 화로 배를 채운 거죠. 이 이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형제자매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잘 지내려면 정말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서로 돈을 빌리지 마세요. 돈을 빌리는 것도 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네 자매 가운데서 맏언니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둘째, 셋째, 막내는 뻑하면 큰언니한테 돈을 빌립니다. 나중에는 돈을 벌려는 의지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점상을 차리자니 춥고 얼굴도 팔리고 환경 미연을 하자니 체면이 안 서고 그러다 결국은 맏언니를 찾아가
울며 불며 온갖 불쌍한 척해서 언니의 적선을 받아내는 거죠. 돈을 쉽게 얻는 겁니다. 그러면 맏언니는 평생 동안 동생들을 피할 겁니다. 보면 돈을 줘야 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버릇이 됩니다. 동생을 도운 게 아니라 해친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일수록 절체절명의 순간 외에는 동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자기 손으로 버십시오. 문제가 터지면 스스로 해결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돈을 버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길러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주원장이 어떻게 황제까지 됐습니까? 전쟁에 뛰어난 인물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운 것입니다. 그 당시 진우량은 5, 6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도 왜 주원장의 3만 병사한테 참패를 당한 것일까요? 진우량은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요. 5, 60만 명의 군부대가 있는데 자기 구역만 잘 관리해도 구역 내에서 자치를 하면서 왕노릇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부자들처럼 비싼 보험에 가입하거나 비싼 차를 사들여서 자신을 보호한 거나 마찬가지죠. 필사적으로 해내려는 의욕이 부족했습니다. 주원장은 달랐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둑가 올리면 도둑, 건달가 올리면 건달, 굶주린 늑대처럼 이판사판 달려든 거죠. 굶주린 늑대는 못 이깁니다. 진우량은 살찐 양이었습니다. 굶주린 늑대한테 살찐 양은 가장 좋은 먹잇감 아닙니까? 아니라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살이 오른 돼지나 양이 늑대를 마주치면 10중 8구 늑대의 먹잇감이 됩니다. 아무리 무리를 지어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내면의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는 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년 시기의 주원장은 자신은 날카로운 칼로 야생 늑대로 정의하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매일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요. 진우량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제서야 나만의 구역이 생겼는데 그리고 수십만 군대도 생기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데 오래오래 살면서 누려야지. 어렵게 모은 보석과 왕좌인데 남존여시킬 수는 없잖아. 왜 목숨을 걸어? 전쟁에서는 목숨 걸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무공고수들이 한낱 저작거리 강도한테 지는 이유도 식칼과 벽돌 잡히는 대로 목숨 걸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문 무술인의 경우 돈도 많고 신분과 명예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를 안 하려 하죠. 그냥 넘기려다가 벽돌이나 식칼에 맞는 겁니다. 수많은 무예인들이 날강도를 못 이기는 이유는 강도가 필사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무예인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앞뒤를 재는 사이 한 방 먹는 거죠. 하지만 죽자고 덤비는 사람도 상대는 있습니다. 굶주린 늑대입니다. 모조리 먹어치우니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입니다. 더 독한 놈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 영화들을 보면 조직 폭력배들 속에서도 무술이 좋은 사람보다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이 또한 많은 일반인들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인생길이 힘들다 느껴질 때, 내 운명은 왜 이럴까 한숨만 나올 때, 지금의 고통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횡재했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음양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 우리의 운명도 음양의 이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양론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음을 품고 음은 양을 품는다. 음과 양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생겨나고 변화합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과 양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 통장 잔고, 여러분의 체력, 감정,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만난 사람, 이 모두가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주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음과 양은 영원히 겹치지 않고 영원히 변화를 거듭하며 영원히 예측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욕입니다. 이를 두고 운명 또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도 늘 변화를 거듭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이 지나치게 많이 축적이 되면 양의 기운이 모입니다. 음양 가운데 어느 것을 좋아하냐는 질문들을 하죠. 대부분은 양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권룡제를 보세요. 하늘 권자를 씁니다. 태양, 에너지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양의 에너지가 극에 달하니 권룡제 이후 청나라는 내리막길에 접어듭니다. 과연 좋은 이름이었을까요? 미리 알았더라면 하늘 건이 아니라 말을 가니 더 낫지 않았을까요? 태양의 에너지가 쌓여 극에 달하니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산의 정상에 오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극을 향해 치닫습니다. 마침내 극에 달하는 순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탐관들의 뇌물수수도 도가 지나치면 덜그렁하고 쇠고랑을 차게 되죠. 받은 뇌물 아까워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감옥 신세를 집니다. 감옥에 톡된 탐관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힘들어 죽거나 괴로워 죽거나 그것도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심장발작으로 죽습니다.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합니다. 세상 만물이 늘 변화 속에 존재합니다. 양은 음을 품고 음은 양을 품는 이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양에는 이처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분자와 원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음양의 화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이치입니다. 모두 음양의 이치를 근간으로 합니다. 부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사라졌을 겁니다. 음은 양을 품고 양은 음을 품는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함부로 아이의 사주를 보러 다니지 마세요. 어린 자녀일수록 더 피해야 합니다. 사주를 보는 점쟁이들은 저마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다른 점괘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될 제목인 아이를 점쟁이가 몰라보고 사장이 될 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될 아이의 앞길에 걸림돌을 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운명의 걸림돌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만약 의지력이 약한 아이에게 장차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왜 맨 무시하고 때리거나 잔소리만 하는 거지? 왜 시험 얘기만 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엄마는 내 발을 씻겨주고 아빠는 나 대신 숙제를 해줘. 만약 아이가 바라는 대로 해준다면 그건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팔자를 타고났는데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괘가 좋지 않아도 문제는 생깁니다. 예를 들어 7살 아이의 점을 봤는데 13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점괘가 나오면 어차피 죽을 텐데 공부해서 뭐 하겠냐고 생각합니다. 점괘가 나빠도 걱정이죠. 가난할 팔자라는 점괘를 들으면 어차피 가난병으로 살 텐데 대학은 가서 뭐 하겠냐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가서 점쟁이 헛소리였다고 해봐야 믿지도 않을 헛소리나 하는 점쟁이에게 왜 자기를 데려갔냐고 따질 겁니다. 골치 아프겠죠. 점괘가 좋으면 오만 방자에서 문제고 점괘가 나쁘면 자포자기에서 문제입니다. 뭐 하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점괘가 정확해도 문제고 점괘가 틀리면 더 골칩니다. 그러니 애초에 점을 보러 가지 마세요. 아이가 올바른 마음, 이성적인 마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아이를 데리고 점을 보러 다니지 마세요.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저희 어릴 적 소꿉친구가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친구의 사주를 보더니 장차 왕이 될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원 총리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는 점괘를 들은 이튿날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국을 시찰하겠다며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행선지도 밝히지 않았죠. 2달이 지나서야 돌아오더니 시찰 경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왕이 될 운명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국을 시찰할 생각부터 하다니 어이가 없죠.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사주를 보러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공부는 포기하고 학교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지식을 쌓지 않으면 장차 뭐로 돈을 벌고 생활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성인이 되면 사기나 치고 다니겠죠. 20대가 되기도 전에 사기죄로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점괘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죠. 감옥에 갈 거라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점쟁이는 왜 왕이 될 거라고 했을까요? 사주풀이를 잘못했거나 듣기 좋은 말로 어머니를 꿰어서 복자나 두둑이 챙기려는 심산이었겠죠.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팔자와 운명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운명이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원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물론 황제 운명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의 팔자를 타고나도 잘 다스리지 않았다면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설령 왕위에 오르더라도 암살당하거나 사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픕니다. 반대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송나라 황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기억하나요? 송나라의 개국 황제가 누구였죠? 조광윤입니다. 왜 목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조광윤입니다. 제8대 왕자는 누구죠? 이름이 뭐였죠? 송희종입니다. 제8대 황제인 송희종은 국정에는 관심이 없었죠. 오늘 송희종의 잘못을 같이 짚어봅시다. 송희종은 걸출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제자가 그린 작품이 중국 고대의 명화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와 황제 두 역할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화가는 종이 위에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그리는 혼자 찍는 모노드라마입니다.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자기 마음에 들면 됩니다. 이것이 화가의 직업 특성이죠. 그래서 화가들의 난해한 작품을 보면 관객들은 이게 뭐냐고 되묻지만 화가들은 자기 만족에 취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면 작품성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자기 작품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피카소죠. 하지만 황제는 화가와 엄연히 다른 신분, 다른 직업입니다. 황제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화가 놀이를 마음껏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한 그림을 완성하지도 못한 채 송의종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들도 같이 잡혀갔죠. 황제가 잡혀갔으니 나라가 반동강이 난 겁니다. 엄연한 업무 태만입니다. 황제 운명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한 나라에 임금의 자질이 없었던 겁니다. 명나라에도 이런 아주 걸출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황궁에서 오로지 목공일에만 전념한 채 국정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27년 넘게 대신들의 얼굴 한번 못 본 황제였습니다. 명나라의 가정자는 도교의 연단술에 심취하여 신선이 되겠다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나란히를 뒷전으로 했습니다. 직무유기형 수장인 거죠. 오늘 공식적으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고 질책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선조들이 어렵게 일군 천하를 인구 수억 명인 나라를 그리고 수많은 백성의 행복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소꿉장난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피와 땀, 심지어 목숨으로 싸우지만 가업을 물려받은 후손은 가산이 써도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역할과 직책에 최선을 안 했기에 북송의 제8대 황제인 송의종은 죽음의 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가 겪은 수모 또한 받아 마땅합니다. 포로로 적국에 잡혀가는 길에 아름다운 후궁들이 하나 둘씩 모조리 적군에 빼앗기면서 면전에서 농락을 당했습니다. 송의종이 겪은 수모는 스스로 자초한 인과응보입니다. 명나라의 몇몇 황제들이 정사를 외면하면서 강대한 명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명나라의 개국 황제 주원장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2대 황제 역시 명성의 자잔 영락제입니다. 모두 천하의 명성을 떨친 인물들이죠. 그런데 부유한 자손들이 패가망신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얼음 판 걷듯이 신중하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정사를 자신과는 별개의 일로 치부하였던 겁니다. 왜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까요? 고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삶을 살아본 적도, 적군에 감금당한 적도, 호되게 맞은 적도 없습니다. 서민 자제들처럼 학교 왕따를 당해본 적도, 어머니가 목 졸려 죽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못난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은 인과의 화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음양은 인과의 화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자신만의 사명감을 가져도 좋고 자기 운명을 모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물론 남을 속이는 일이 아닌 떳떳한 일이어야 합니다.
떳떳한 일을 하면서 맡은 바를 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 밑에서 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사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죠. 늘 상사용을 보거나 처우가 안 좋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잘리기라도 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울며 불며 그만 살고 싶다고 또 소란을 피우죠. 그 충격으로 심장질환이나 다른 병에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돈을 쉽게 벌 궁리만 합니다. 이런 삶은 평생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쥐구멍 속의 생쥐처럼 저작거리의 소인배처럼 평생 성공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운명이 내게 내려준 현재의 삶을 올바른 마음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덕행을 쌓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